안녕하십니까. 펀드투자 권유 대행인 2015년도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펀드 평가 1과목 하겠습니다. 펀드 평가도 10문제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데, 펀드 평가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한 문제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출제 범위가 1과목하고 2과목에서 조금 있는데, 1과목 특히 1과목 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보이네요. 몇 문제가 보이니까 이쪽은 좀 부담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제끼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0점 시험에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정리하신다면 80점 정도 무난하게. 저희 강의는 90점 정도 목표로 합니다. 90점 정도. 100점 맞으신 분은 지금까지 지금 6, 7년 강의했는데 한 번 났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또 100점, 100문제 시험이 아니었었고요. 저는 50문제 시험 볼 때 한 번 났었던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좌우 강의하는 것이 제가 30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30시간 하는데 그 안에서 한 번, 두 번 듣고 합격하는 거니까 70점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90점대는 잘 못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는 86점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했던 친구였죠? 한 달 정도 강의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한 40시간에서 60시간 강의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만 하니까 9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94페이지 가면 펀드 투자의 성과 요인인데요. 이쪽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신다면 무난할 거고요. 자, 먼저 프로세스의 투자 성과 요인입니다. 투자 프로세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플랜 두 C입니다. 밑줄만 칩니다.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플랜 두 C. 이 순서 플랜 두 C.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플랜 두 C다. 플랜 두 C. 투자자의 투자 성향, 위험도, 기대 수익, 위험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산 배분 계획에 맞게 펀드를 선택하는 게 투자 실행하고, 성과 평가하죠. 여러분들 평가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는 거죠. 평가하려고. 펀드 성과 요인을 보시면 투자 대상 유형별 자산 배분 선택,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자산 배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시장 예측을 통한 투자 시점 결정, 변동성이 심할 경우 분할 매매하고, 상승 추세 지속 시 일시 매매하고, 뭐 이런 거. 변동성이 크면 조금씩 투자한다 이거죠. 무슨 법으로요? 나눠서 투자하고요. 투자한 펀드의 운영 수익률이 시장 또는 종종 유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추가하면 뭐 이러면 좋겠죠. 다른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좋을 겁니다. 다른 펀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기네스비 온라인은 우리 마젤란 펀드였죠.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이런 것들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펀드였고요. 초창기 우리나라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펀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른 성과평가의 종류 보시면 투자자 관점의 성과평가가 있고, 펀드 성격이죠. 운영했으면 여러분들도 학원 보내시면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또 학원은 분명히 간 것 같은데 집에서 바라봤을 때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이 안 오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다르다 이거죠. 운영자 입장에서 펀드를 평가하는 방법과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 펀드 투자의 성과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를 했느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예측을 통한 투자 시점이 중요하죠. 투자 시점. 어떤 IMF 때 투자했느냐, 경제위기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평범한 시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투자의 펀드의 수용 운영 수익률도 달라지겠죠.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다면 굉장한 수익률이 났을 거고요. 체계적인 벤치마크의 설정은 펀드 투자의 성과 요인하고는 관리가 어렵니다. 이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인 벤치마크의 설정은 성과 요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형별, 시점, 운영 수익률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요. 집합투자기구 분석 및 평가 대상과 프로세스네요. 95페이지에 대상을 보시면 가격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수익과 위험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준 가격, 설정 좌수, 분배율 등 가격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격 정보 밑줄만 치죠.
대상의 포트폴리오도 잊지만 치고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위험 조정 성과, 순위 등 성과의 우열이 발생한 원인과 집합투자기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운영자 및 운영회사 입장에서 운영자나 운영회사가 안정적인지 운영 성과가 실제 이들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약관, 상품 설명서, 운영 계획서 및 규정,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집합투자의 유형을 분류해서 벤치마크를 설정해야겠죠. 유형, 기존에 동그라미 치고요. 유형은 끼리끼리다 보시면 돼요. 끼리끼리. 그래서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하자 이겁니다. 유형 평가라고도 합니다. 주식형은 주식형끼리 비교하고 채권형은 채권형끼리 비교해야 비교의 타당성이 맞겠죠. 그렇죠? 실물자산과 채권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유형 평가, 끼리끼리 평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익률 측정하고 위험 측정하고 위험 조정 성과를 측정하는데 등급을 구합니다. 위험 조정 성과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우리 파트에서 평가 파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위험 조정 성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성과의 측정 방법 이론적인 내용은 하겠습니다만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의 직접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운용실, 운용사 직접 평가하고요. 이 계산 문제는 그 뒤에 보면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공식을 한 6, 7개 외워서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집합투자기구 분석 및 평가의 목적 보시면 펀드를 선정하는데 펀드 선정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 측정 방법과 정성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밑줄 칩니다. 정량적 측정 방법과 정성적 측정 방법이 있는데 정량적과 정성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량적 측정 방법은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치화가 안 되고요. 이념, 정책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량적에는 수치화가 가능하죠. 수치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위험조정 성과 같은 경우는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벤치마크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샤프 비율이라든가 또는 젠센 알파라든가 트레이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수치화가 가능한 것은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요. 수치화가 불가능한 것은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데 펀드 평가할 때는 둘 다 해야 합니다. 펀드 평가할 때는 정량과 정성 둘 다 평가해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정량적 평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 정량적 평가만 사용한다. 이거 틀리다 이거죠. 정성적 평가도 사용해야 됩니다. 펀드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모니터링이란 뭐겠습니까? 투자하고 나서 펀드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죠. 수익률, 위험 조정 성과 등 펀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요. 성과의 우열보다는 성과 원인과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유자 상품 매매 현황, 즉 포트폴리오 운용자, 운용회사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스타크 변화 등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고요. 펀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야 되겠죠. 펀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는 목적은 펀드를 평가하고 분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펀드가 A라는 펀드에 가입했을 때 수익률이 좋으면 계속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A라는 펀드가 B의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환매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찾아다가 B 펀드로 갈아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이 나쁜데 굳이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모니터링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합투자기구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펀드 평가는 성과의 우열보다는 성과 원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바람직은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익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직하다니까 맞는 표현을 하고요. 펀드 분석이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면 평가는 우열이나 순위를 가리는 거 아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목적은 수율화시키는 거죠. 서열화시키는 거죠. 3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이용의 집합투자과 비교 평가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 이용과 하는 게 같은 이용끼리 한다겠죠? 같은 이용끼리 여러 이용이 아니라 같은 이용끼리 유사한 이용끼리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운영 결과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재투자 여부를 판단한다겠죠? 재투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벤치마크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별도의 문제로 출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벤치마크는 별도의 문제인데 벤치마크에서 중요한 단어는 벤치마크는 사전에 확정시켜요. 사전에 비교 대상을 정해줘요. 사전 시험 문제에서는 사후 이렇게 나오면 틀린 편이고요. 사전에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벤치마크 보시면 개요를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목표와 전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지표고요. 집합투자기구 운영자의 운영 지침의 역할을 하고요. 투자자가 투자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투자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전에 동그라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했죠? 기준 잣대 역할을 합니다. 특성을 보시면 명확해야 되고요. 투자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코스피 200은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하죠? 명확해서. 측정 가능해요. 코스피 200이 상승과 하락했을 때 숫자로 표시하니까 측정 가능하죠? 적합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아야 되고요. 현재 투자 견해를 반영. 현재 동그라미 쳐줘요. 현재 투자 견해를 반영해줘요. 과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투자 대상할 때는 사전에 정해줘요.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다. 벤치마크는 다양하다. 벤치마크 지수는 다양하다. 벤치마크 지수는 다양합니다. 먼저 시장 지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에. 섹터 지수, 업종 지수죠. 건설 업종만. IT는 IT 업종만. 스타일 지수고요. 가치주라든가 성장비. 가치주나 성장비로 따진 것은 주관적이죠.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영향이 큽니다. 합성 지수가 있고요. 두 개 섞어놓은 거죠. 두 개 섞어놓은 것을 합성 지수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시장 지수나 섹터 지수를 합성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형 펀드 지수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정상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투자 가능한 것들만 모아놔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펀드의 이용과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을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펀드라도 수익과 위험의 구조 그리고 벤치마크는 모두 다르다는데요. 동일은 같아야 되겠죠? 같은 것끼리.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놨다겠죠? 동일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과 위험의 구조, 벤치마크가 유사하며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 다르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벤치마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무튼 2번 문장하고 1번 문장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벤치마크는 누가 정하냐면 운영자가 정해서 준 거지. 투자자가 이걸 나온 비교 잣대로 삼겠다. 별도의 문제고요. 운영자가 우리는 이래서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우리는 비교 대상을 코스피 200 지수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하고 나하고 비교해 주세요. 운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한 사람은 국채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 지수와 우리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정해져서 약관에 사용 설명서에 투자 설명서에 있죠.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혼합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벤치마크는 평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벤치마크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문제고요. 수익률 문제도 우리가 투자 관리 쪽에서 살펴봤는데 수익률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교재에서는 시간과정 수익률, 산술평균 수익률이었죠. 산술평균 수익률이라고 했고요. 시간과정 수익률과 금액과정 수익률로 구분합니다. 금액과정 수익률로 구분하는데 시험도 반드시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로 될 수도 있다겠죠? 시간과정 수익률은 현금, 입출입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금액과정 수익률은 현금 입출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만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과정 수익률은 운용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용자 입장에서. 금액과정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금액과정 수익률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시간 가중 수익률은 기하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기하 수익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대부분 이쪽에서 거의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니면 뭐 이거 출제하겠죠? 이렇게 가장 많은 출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문제 보시면 문제 4번 집합투자 기구의 수익률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1번 시간 가중 수익률은 기하 수익률 운용기간 중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겠죠? 2번 금액 가중 수익률은 운용자 및 운용회사 관점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운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 가중 수익률이었죠? 틀렸네요. 3번 금액 가중 수익률은 수익금과 현금을 지시는 내부 수익률이 되는다. 내부 수익률이 되고요. 4번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의 절대적 운용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죠. 잘했느냐, J보다 잘했느냐 모르느냐 따져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는데요. 출제합니다.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입니다. 위험. 자, 위험 문제도 위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표절, 계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표절. 남은 걸 베끼면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표는 뭐냐면 표준편차를 표현합니다. 표준편차는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 위험입니다. 상대적 위험은 많습니다.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많아서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하지 않고요. 표절 편차인데, 표절 배상인데 요즘은 바도 주의하게 됩니다. 이 바는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인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절대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는 주의할 게 두 개로 나눈다 이거죠? 상대적 위험이 있고 절대적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없다 그러면 이 바를 찾는 거예요. 요즘은 이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절대적 리스크. 이거 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면 합격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보시면 위험 측정치 분리해서 별표 치고요.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표준편차 미출, 최대 손실 예상 금액 이걸 바라고 합니다. 최대 손실 예상 금액 바. 최대 손실이에요. 최대 손실 예상 금액 바인데 이건 여러분들 파생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생 가면 시험에 영어이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쪽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 있는데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바와 표준편차. 그래서 이 문제 틀리면 바보 된다고요. 바보.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있고 베타가 있고요. 펀드 등급 있고 펀드 평가 보고서 내용인데 5번 보시면 다음 중 위험의 측정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투자에서 위험이란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다. 맞죠?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 틀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격증 공부하면서 취득해야 할 점수와 예상 가는 것과 실제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건데 2번 표준편차가 작은 투자 위험이 적은 것은 좋은 집단이다. 표준편차는 작아야 됩니다. 표준편차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고요. 작은 게 좋습니다. 3번 베타가 작은 집합투자기구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좋은 집합투자다. 베타도 적은 게 좋죠. 적은 게 좋은데 이 베타가 이제 여러분들 수치화시킬 때 작은 게 좋습니다. A 펀드가 1이고 B 펀드가 0.5라 0.5가 좋은 펀드다 이거죠. 베타. 그러나 샤프 비율은 달라요. 샤프 비율은 큰 게 좋습니다. 베타 있고요. 베타는 1이면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시장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베타가 이더라고요. 베타가 1보다 크면 시장에 민감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1.0, 2.0이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1이 움직이면 2배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익률도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크겠죠. 그래서 1보다 큰 집단, 베타가 크다면 고위험, 고리스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베타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둔감하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5번에 4번 문제 표준 편차가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측정 반대도 있죠. 표절 배상 이렇게 있죠. 표절 배상 하나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고요. 집합투자 기구의 위험 조정 성과인데요. 이건 100% 출제하고 영원히 출제합니다. 영원히 출제하는데 문제 형태가 두 가지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계산 문제 형태가 나오고요. 한 문제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않고 그래서 위험 조정 성과라고 하는데 위험 조정 성과는 위험 조정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샤프 비율이 있습니다. 샤프라는 각자가 만든 비율인데 샤프 비율은 자본시장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본시장선. 샤프라는 각자는 어떻게 펀드를 평가하는 거냐면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국채가 있잖아요.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펀드를 운영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 따지죠. 이게 샤프 비율. 자본시장 선택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했더니 반박하는 학자가 나왔어요. 반박하는 학파가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있지 않느냐.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는 주식시장이 훨씬 민감도가 높지 않느냐. 반응도가.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비교하자. 트레이너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비율은 증권시장선과 비교하자 이겁니다. 증권시장선과 비교해서 수익률을 측정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보겠다. 아니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 알파 입장에서는 젠센 알파 입장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입장에서는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더라. 어떤 종목 선택 능력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종목 시장이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종목을 선택하는 게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알파 지수입니다. 알파 지수. 종목 선택. 이 세 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뀌어 놓기도 하고 이론적인 문제를 내놓으면 되는데 계산화 시켜서 하는데 계산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개 해서 한 문제 맞춘 거니까 그 다음 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첫날부터 약속했던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펀드에서 계산 문제 7, 8문제 나옵니다. 7, 8문제 나오는데 7, 8문제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2문제만 푸시고요. 92문제 풀어서 60점 맞으면 되고 8문제를 찍어서 다 맞게 가랍니다. 샤프 비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은 있죠? 공식은 샤프 비율은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죠? 국채 수익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더 비율입니다. 트레이더 비율은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에 대해서 베타로 하고요. 베타. 그래서 주어집니다. 다 표준 편차도 주어지고 베타도 주어지고 무위험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도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젠센 알파는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베타 오바 시장 수익률인데 여기서는 시장 균형 선택인데 어떤 종목 선택이냐 이게 좋다 이거죠. 종목 선택 능력.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네 번째 운용 인력의 종목 선택이 동그라미처럼 되겠네요. 그다음 트래킹 에러가 있고요. 트래킹 에러는 트레이딩 에러라고 하는데 트래킹 에러라고 하기도 하고 트레이딩 에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추적 오차와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ETF에서 이런 말을 배웠죠. ETF에서 추적 오차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추적 오차라고도 합니다. 트래킹 에러는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숙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트래킹 에러는 추적 오차라고 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출제는 이쪽에서 중요하겠죠. 정보 비율이 있는데요. 이 정보 비율과 관련돼서 왜 출제하냐면 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용과 비체계적용. 정보 비율.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 조정 기술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균형이네요. 시장균형 맞네요. 시장균형을 상태에서는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파 지수를 의미하고 알파 지수. 젠센의 알파입니다. 젠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6번에는 3번인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평가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문제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파트니까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공식을 다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7번입니다. 펀드평가 운영 방법인데요. 여기서 앞에 살펴봤네요. 현재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량적이니까 계량적이 정량적이네요. 정량적 방법이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예측해서 질적 분석이니까 정성적이니까 이것은 질적 분석이 된다. 양적 분석이고요. 양적 분석이 되고 질적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찾는 겁니까? 그렇죠. 정량적 분석을 찾아라 이거죠. 정량적 분석. 1번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보자. 위험조정 수익. 위험조정 수익 수치가 가능하잖아요. 수치가 가능합니다. 5, 3 이렇게 되셔야 높은 게 좋고요. 트레이블도 높은 게 좋고요. 젠센 알파도 높은 게 좋겠죠. 그다음에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우리가 약간 수치화할 때는 낮은 게 좋습니다. 민감도는 높은 게 좋은데 수치화할 때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과 했던 내용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있네요. 단원평가에 보면 이 단원평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계산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꼭 필요하신 우리 수험생이라면 한번 공식 모두 3개만 하시면 돼요. 3개만. 이거 표준편차를 사용하고 이거 베타를 사용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